자, 이거 계속 뻗어. 제목, 무역계약, 뭐, 비엔나 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이네요. 다의 제목입니다. 다의 제목이고, 나의 제목, 정형 거래 조건. 너그 이 질문 좀 안 빡세드나? 얘 많이 틀렸다고? 아, 이 질문 제일 많이 틀렸어?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얘들아, 사실 다른 것보다 길어. 긴 거에서 일단 어려워. 너희가 아직 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프로세스가 덜 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긴 게 나오니까 좀 빡셌을 수 있어. 네, 들어오세요, 선. 잠시만요. 자, 정형 거래 조건인데 정확하게는 인코텀스와 정형 거래 조건에 해당하죠. 아, 죄송해요. 자, 독서 지문 자체가, 이번 이 지문 자체가 무역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 그냥 비엔나 협약, 인커텀스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보면 뭔 소린가 싶은데, 원래 각 국마다 법의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 계약을 맺을 때는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약 성립 기준을 통일한 국제 규범이 비엔나 협약이 되는 거고, 거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통일한 규칙이 인코텀스가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만 꺼야 돼요. 자,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말할게. 자, 비엔나 협약은 거래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조건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인코텀스는 거래 조건과 비용 분담을 기준으로 통일한 규칙인 거야. 차이 알겠어? 둘 다, 국제 규격이라는 건 이해가 되겠지? 둘 다 기준을 통일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가지문에서는 청약, 승낙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얘들아. 자, 조건을 조금 바꿔버리면 계약이 아예 안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여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다음에 피청약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기존 청약은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대응 청약이 만들어지는 거야. 피청약자는 누군지 알지? 피도할 때 피가 붙었잖아. 청약을 당하는 사람.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피청약자가 가결 변경이나 의사표시를 승낙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나왔었고, 자,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자, 상대방이 메일을 열어봤는지, 확인을 했는지, 문자를 내가 보냈으나 문자를 됐는지, 뭐 이런 걸 일일이 따지면은 너무 헷갈리잖아, 맞죠? 제가 문자를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수신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만 놓이면 도달한 걸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공지에 톡을 보내놓고, 너희가 인식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톡 보고 확인했으면 체크 표시 한 번씩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기가 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 요거죠.
여기서 뭐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냐면, 어, 그, DDP 조건 가격이 왜 저렴하냐? DDP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죠. DDP 조건의 가격이 왜 저렴하냐? 뭐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 지문 안에 EXW는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라서 물품 가격이 낮고 DDP는 매도인이 수익 관세까지 모두 내야 하는 최대 의무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매도인 부담이 많아지니까 물품 가격이 제일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의 의무가 커질수록 이제 물품 가격에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혹시 그거 하나 맘스터치에서 싸이버거를 너희가 주문을 하잖아. 버거만 6,000원이야. 근데 가서 주문하면 얼마야? 5,200원이야. 그 800원 어떤 차이야? 배달비. 어. 그래서 사실 그 뭐야 포장 주문하거나 할 거면 그냥 가서 전화로 주문해서 가서 찾아오라고 내가 시키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 가격이 훨씬 싸집니다. 그러니까 버거 하나만 가격이 그런데 세트하면 가격이 더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너 이거 학교에서 내려올 때 전화로 주문해라 하는 게 그거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 방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맘스터치에도, 뭐, 쿠팡이츠나 배민의 수수료가 붙는다면, 그런 식으로 금액이, 아예 물품의 금액이 붙어서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실. 그래서 인커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맥락에서 진행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의 주제 한번 적고 가볼게요. 아이고.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와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및 시기. 자, 나 질문 주제 적어 볼게요. 인코텀스의 기능과 대표적인 정형거래 조건의 특징.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무역 계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국의 법이랑 거래 강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거래 불확실성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제정된 국제 규범이 비엔나 협약이고 원칙적으로 비엔나 협약은 국제 물품 거래에만 한정되어서 적용되고 있어. 맞지? 자, 그리고 합의가 중요해.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어. 무역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현의 합치로 성립되기도 하죠. 청약은 특정인을 향해서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되고,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여야 합니다. 조건을 만약 변경하게 되거나 추가하게 되면 기존 청약은 사라지는 기존 청약은 사라지게 되는 대응 청약이 되고요. 무역 계약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고
비엔나 협약은 의사 표시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놓이는 때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삼아서 계약 성립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편입니다. 자, 1문단부터 가볼게.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자를 둔 당사자자에 체결되는 국제 물품 매약 계약, 물품 매매 계약. 각국의 법과 거래 관행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계약이 적용 기준이 되는 법. 준거법에 따라서 계약 성립 시기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러한 방금 계약 성립 시기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제거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약이 비엔나 협약이다. 라는 거였죠? 여기까지 끊고. 자, 위에다 좀 적을게 자리가 없어서. 자, 무역계약의 특징과 비엔나 협약의 제정 목적. 이문단 비엔나 협약은 국제 거래에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고요. 계약의 대상은 물품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거래나 주식 매매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 거래나 주식 매매는 적용 대상 제외. 물품 거래라고 할지라도 매매 목적이 개인용인 경우에 적용 대상의 제외. 님들 해외 직구 해보신 분? 저요. 뭐 해봤어? 저요. 세무도 해외 직구 아니에요? 테무도 해외 직구죠. 세무나 알리. 아, 요즘에는 테무나 알리도 국내 배송이 돼서 해외집도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방금 우리가 줄 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야. 물품 거래라도 매매 목적이 개인용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판매용이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개인이 쓰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비엔나 협약은 가입한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 거래에 적용. 그다음에 합의에 따라서 배제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끊고.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 한 번 더. 비엔나 협약은 무역계약 성립과 그 성립 시기를 다룹니다. 무역계약은 계약서가 없이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고요.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확정적 의사표시. 그리고 특정인을 향해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물품 수량, 가격,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얘들아, 특히 학사는 내신 시험 칠 때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말 있으면은 그 맥락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족하지 못한 단순 문의나 거래 제의는 청약이 되지 못하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청약과 구별됩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무역계약의 성립 방식과 청약의 개념.
다문단 이번에는 승낙 들어가죠.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핀 청약자가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과 마찬가지로 서명, 구두, 행위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여야 하고 피청약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의사표시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새로 만들어진 청약이 대응 청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끊고 승낙의 개념과 대응 청약. 오분단 무역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죠. 비엔나 협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서 효력 발생의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 도달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당 의사표시를 확인한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너그 카톡에서 확인. 그러니까 일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너희가 수신한 걸로 치는 겁니다. 보낸 걸로 인정하는 거죠. 자, 메일함에 전자메일 도착만 해도 두 달입니다. 만약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도달주의 원칙에 따른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됐나요? 필기 한번 해보입시다, 님들. 노트 준비하시고. 네, 그거 쓰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일문단 과지문의 일문단 무역계약은 어떤 계약인지 이야기하죠.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른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아, 음. 그런데 이 무역계약에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있어.
그래서, 뭐가 나오노 했더니 비엔나 협약이 나온다는 거죠. 자, 불합치성이 생기는 원인, 각국 법과 거래 간행이 다른. 그래서 뭐에 의해서? 준거법에 의해서 계약 성립 시기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비엔나 협약. 어떻게? 자, 국제거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말이야. 자,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 국제거래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라서 자, 뭐라고?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는 국제규범이고요. 계약 대상은 물품에 한정되고요. 자, 물품에 한정된다는 말은 뭐가 제외된다? 용역거래나 주식매매. 용역거래는 뭐야? 이제 사람 쓰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매매는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건 제외된다는 거고요. 자, 매매 목적이 물품, 어, 제외되는 것, 계약 대상을 놓고, 거래, 주식매매, 그다음에 하나 더, 어, 어디건, 매매 목적 개인용. 매매 목적이 개인용인 개인용이 제외되는 까닭은, 어, 각국 소비자법과 충돌 피하기 위하여. 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여기 자리 있어요. 음, 피하기 위하여. 이거야. 자, 그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고 필기부터 하고 있으니까 필기부터 먼저 따라하고 나중에 영상 보세요. 자, 그래서 피하기 위함이고, 자, 자, 그러면 하나 더. 제외되지 않는 계약 대상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음, 가입한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 거래 적용.
자, 마찬가지. 이 케이스라도 합의에 따라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문단. 비엔나 협약은 무역 계약의 성립과 성립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내용. 일단 먼저 첫 번째 무역 계약은 언제 성립되냐 했더니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 자, 여기서 체크해 볼 거 뭐다? 계약서 없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때 우리가 체크해 볼 거 청약은 무엇이냐?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확정적 의사표시. 서영아, 내 생얼 처음 보? 스킨만 바른 완전 생얼. 근데 뭔가 울긋불긋하고 뭐 뭔가 올록볼록하고 이러지. 좀 많이 맞았어. 그래서 얼굴 지금 엄청 까려워 사실. 뺄 수 없이 소중한 얼굴은. 자, 어, 얘들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청약이라는 게 있으면, 자, 왠지 될 것 같지? 자, 근데 청약만 하고, 자, 이건 뭐냐면, 청약자의 확정적 의사표시잖아. 그래서 내가 툭 던져, 야,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청약이야. 그럼 승낙은 뭐겠어? 오케이, 내가 팔게. 이게 승낙이야. 승낙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야, 거래가 성립하려면 살게, 팔게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청약, 승낙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자, 청약자의 자, 확정적 의사표시, 즉 청약자의 의사는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얘는 특정인을 향해 이루어져야 되고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여기에 꼭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핵심 내용. 예를 들면, 자, 물품 수량 가격.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둘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 단순 문의나 거래 제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청약 아닙니다. 얘는 그럼 뭐라고 불러?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른다. 청약과 구별된다고 되어 있죠? 자, 3문단 이번에는 승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위에서 이야기한 승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예시를 살게, 팔게로 들었잖아. 그럼 사는 사람이 청약이고 파는 사람이 피청약자처럼 느껴지겠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팔게 라고 먼저 하면 청약인 거야, 이것도. 그래, 내가 살게라고 허락하면 승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 청약인 거야. 오케이? 청약이라고 해서는 행사하는, 행사하는인데 제가 어딘가 있다. 확정적 의사표시가 되죠. 청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둘 다, 자, 뭘로 가능해? 서명 구두 행위에 의해 가능. 옆에 청약도라고 적어 놓을게요. 청약도 서명 구두 행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종이가 없어도 가능하고, 종이가 있어도 가능하고, 맞지? 자, 그리고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어예요. 자, 그래야 하고, 피청약자가, 그래서, sorry,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피청약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 의사 표시는 승낙을 하지 않는 승낙아. 예를 들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어, 그래, 내가 그거 살게, 살 건데, 이거 안 된다고. 살게까지 끝나야 뭐다? 승낙이야. 근데 사긴 살 건데, 개수를 좀 줄여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조정을 하잖아. 이건 승낙 아니야. 오케이? 어. 무조건적인 동의라는 게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는 그럼 뭐가 되노? 했더니, 이 케이스는 기존 청약 효력 소멸시키고요. 기존 청약의 효력 자체를 아예 소멸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돼? 새로운 청약이 되고. 이래 대응 청약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무역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 효력이 발생한 때가 되죠. 자, 비엔나 협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나 뭐 잘못 적었어? 승낙을 뒤에 뭐, 효력. 효력. 글자가 이상했구나. 자, 이때 효력 발생하고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효력 발생 시점 명확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체크. 자, 도달이란 무엇이냐? 이 도달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 자, 확인 요구는 없다. 도착만 해도 도달이다. 의사 도착만 해도 도달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의사가. 자, 여기서 체크해 볼 거.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 묶어놔야 되겠다. 얼굴 너무 까맣다. 안녕, 이쁘나. 자, 나아가 볼까요? 미소야, 그 바로 뒤에 이면지. 미소 너무 힘들게 필기하는 것 같아서. 됐나요? 자, 나아갑시다. 1문단. 정형 거래 조건은 국제 상거래에서 간행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뭐가 좋아? 첫 번째 합의 과정 간소화, 두 번째 거래 효율을 높일 수 있죠. 근데 다만이 있네요. 다만. 국어에서 다만 있으면 그 다만 뒤에 있는 내용을 엮어가지고 문제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알고 있죠? 맞나요? 자, 국가와 지역의 간행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통일 규칙인 인코텀스를 기준으로 잡는다. 음. 자, 여기까지 끊고 정형거래 조건과 인코텀스의 개념. 이 문단, 인코톰스는 위험의 이전, 그리고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물품 인도와 관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해주죠. 위험의 이전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물품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규정하는 것. 위험이, 이거 수특 변형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 지문 자체가. 근데 그 고2도 모의고사가 수특 변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울어. 아니, 눈이 계속 감겨서. 막 목도. 잠시만요. 음. 자, 그러면 위험이 매수인에 이전되기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꺼졌어? 이제. 응. 자, 그래서 무슨 말이야? 너그 택배 생각해 봐봐. 너 택배 시켰지? 집에 택배가 도착을 했어. 그리고 너네 그걸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의 분실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너그 책임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택배 아저씨가 요즘은 택배 딱 시키면 너그 택배 시켜봤지? 택배 시키면 택배 아저씨가 집 앞에 놔두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너한테 전송해주지. 그때부터는 이제 너그 책임이다 이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나는 줬다. 이제 이 뒤는 너그 책임이다. 이겁니다. 자, 비용 분담은 물품이 매도인을 출발해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통관 비용, 관세 등을 분담하는 것. 각 거래 조건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관한 의무가 완료된 때 위험이 이전되고 대체로 비용 분담의 분기점이다. 이 문단 끊고 인코텀스가 제시하는 기준인
위험의 이전과 비용 분담. 자, 3문단. 대표적인 정형거래 조건으로는 EXW, FOB, CIF, DDP. 아이고, 힘들다. 오늘 쓸 영어 다 썼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 FOB 목포항 같이 정형거래 조건에 지정된 장소, 항구 또는 항구니까 지정된 장소 이꼬를 항구로 보면 되지. 병기하고요. EXW와 DDP는 물품의 인도 장소를, FOB는 성적항을, CIF는 목적항을 기재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대표적인 정형 거래 조건의 종류와 기재 방식. EXW는 공장 인도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는 매수인이 가져가 있는 상태로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두는 때 이루어지고 물품의 인도 이후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까지 매수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매도인은 최소의 의무만 분담한다. FOB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 후 승적항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방에 적재할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FOB와 물품의 인도 시기와 동일하다. 하지만 FOP는 물품 인도 이후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는데 반면에 CIF는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CIF는 물건 파는 사람이 더 빡세고 그죠? FOP는 자 물건 사는 사람이 더 빡센 거죠.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DDP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는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때 이루어지고요. 물품 인도가 지정 목적지에 일어나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 납부 책임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최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지금 이 질문 빡세죠? 왜 빡세? 버릴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실제 수능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 대비, 그러니까 수능 대비인 동시에 내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지만 실제 수능이라고 쳤을 때 니들 먼저 문제 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이 계속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EXW, 그다음에 FOB, 그다음에 CIF, 그다음에 DDP 조건의 세부적인 인도 방식과 당사자 의무. 자, 5문단. 인코톰스는 거래 당사자 간의 비용 분담을 명확하게 합니다. 좋은 거. 자, 그래서 언제 써먹어? 무역 계약가장 물품 가격 산정하고 거래 조건 선택하는 데 써먹어. 어떤 물품을 EXW 또는 FOB 조건으로 거래한다.
EXW일 때는 일반적 생산 원가의 매도인의 이윤이 더한 거. FOB 조건에서 물품 가격은 EXW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 적재한 데까지 드는 비용을 더한 거. 물품 가격이 다르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과 통관 과정 위험과 비용을 고려해서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말이야? 우리 아까 맘터 이야기 했잖아. 우리가 편한 만큼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고, 모든 원칙이 그래. 내가 편하면 더 지불해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덜 지불해도 되는 거야, 사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놓은 겁니다. 네, 다시 끊고. 거래 조건에 따른 물품 가격 산정과 인코텀스에 의. 됐나요? 자, 필기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얘들아, 쌤 화장실 한번 갔다 올 테니까, 어? 정형거래 조건은 국제상거래에서 간행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여러 조건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두 번째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자, 관행 차이로 인해 A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졌어?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진 거지. 통일된 규칙. 그걸 우리가 인코텀스라 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정형 거래는, 자, 정형 거래 조건은, 간행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 하지만, 워낙 나라마다 간습이나 언어 표현이나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 규율과 규칙이 없다면,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3일까지 무엇을 하세요? 이러면 6월 3일에 제출인 건지, 6월 3일 밤 6월 3일 끝날 때 제출인 건지, 6월 3일까지면 6월 3일 시작할 때 제출인 건지, 6월 3일이 끝날 때 제출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규칙에 그런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자, 이게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다. 자, 이 문단. 자, 그래서 인코텀스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 문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인코텀스는 위험의 이전, 이용 분담의 기준, 제시에서 물품 인도와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한다. 자, 이때 우리가 위험의 이전은 무엇이냐? 위험의 이전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멸실이면 물건이 아예 없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는 손상, 대한 책임 당사자 규정.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매도인이 책임. 자, 이번에는 비용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비용 분담은, 다른 색으로 좀 할게요. 안 지워지네. 자, 비용 분담은 물품이 매도인을 출발해 그리고 선지에 이제 매도인 대신 매수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거는.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본인, 보험료, 통관 비용, 관세분 등. 자, 위험의 이전이든 비용의 분담이든 어느 쪽이든 자, 둘 다,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관한 의무가 완료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 그리고 이 의무가 완료됐을 때가 비용 분담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물품이 이도 아니고 인도디. 인도에 관한 의무가 완료된 때가 언제인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3문단. 대표적인 정형 거래 조건은, 자, EXW, FOB, CIF, DDP. FOB는 FOB 목포항이죠.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나 또는 항구를 먹습니다. EXW는 물품 인도 장소랑 DDP. 요거 두 개는 물품 인도 장소 적었고요. 잠시만요. 자, 지금 FOB에 적힌 이 목포항이 바로 선적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FOB는 선적항을 적죠. CIF는 목적항을 적습니다. 자, 선적항은 뭐냐면 물건을 싣는 항구. 배에 물건을 올릴 거 아니야. 그게 선적항. 목적항은 배에 이제 물건을 내릴 항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P 목적항 돼 있는데 FOP 목포항 돼 있는데 목포항에 물건을 내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FOP 목포항은 목포항에서 물건을 싣는다는 거.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이런 의미를 좀 잘 봐놔야 돼. 여기서 이거 누가 내? 그래? 녹화 중에 특정 선생님 성함을 말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HG쌤은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게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서 특히 3문단, 4문단 빡세게 봐주십시오. 오케이? 배명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내용 숙지만 하고 문제만 한번 풀고 틀린 것만 한번 고쳐주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우리 대명은 선생님 참 착해요. 자, 4문단 첫 번째 이 XW부터 가볼게요. 자, 요거는 공장 인도 조건을 말하죠. 자, 얘들아, 우리가 위에서 물품 인도에 관한 의무가 완료된 때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짜게 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EXW도, FOB도, CIF도, DDP도 물품 인도를 언제를 기점으로 물품 인도를 했다고 보느냐를 보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 요건 공장 인도 조건이지. 그러니까 물품 인도를 어디에서부터 그냥 해버리는 거야? 공장에서부터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야? 파는 사람은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두면 사는 사람이 가간다는 소리야, 이거는. 이해됐어? 음. 자, 그래서 물품 인도 조건.
물품 인도는 자,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돼. 공장에 물품을 두는 때 상태로 물건 만들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장해서 그 박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가져가기만 하게끔 만들어 놓는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 전부 매수인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야? 매수인 입장에서 물건을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건 EXW란 소리야. 공장가잖아, 공장가. 공장에서 바로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제일 싼 거야, 사실. 자, 매도인은 정말 최소의 의무만 부담하고요. 두 번째, FOB, 본선 인도 조건. 자, 물품 인도는, 어,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요. 무슨 말이야? 이거 과정 중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수출 통관을 한다. 그러니까 수출 서류 작업을 하는 게 수출 통관이거든. 수출 서류 작업을 해야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 수입 서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도는 거지. 이 과정 안 거치면 뭐야? 밀수야, 얘들아. 이 과정 왜 하는 거야? 세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이해됐지? 그러면 어느 쪽이든 이거 봐봐. 수출 통관할 때도 돈이 들어. 국제 운송을 할 때도 당연히 돈이 들어. 수입 통관을 할 때도 돈이 들어. 그러니까 누가 이걸 책임지고 어디까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물건 가격 다 다르고 받아오는 가격 다 다르고 소비자가도 다 다르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 밸런스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뒤에 그 문제가 있었잖아. 아까 선생님 언급했던 그 문제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하고 선적항에서 자, 어디서? 선적항에 물건을 실는 항구에서 자, 매수인 지정 선박에 적재할 때.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수출 통관 다 하고 수출할 배에 물건을 쌓아주는 것까지 해야 이제 그 인도가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물품 인도식이 똑같아요. FOB랑 물품 인도식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CIF도 상적항의 매수인 지정 선박에 적재하는 때까지의
해당합니다. 자, FOB와 차이점 뭐냐면, FOB는, 자, 매도인 수출 통관하고 적재했지. 자, 요거, 어, FOB 여기 적을게요. B는 인도 이후 책임, 위험과 비용, 매수인 부담. 무슨 말이야? 네가 내 배에 실어줬으니 내 배에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된다. 자, CIF는 자, 목적함까지 운임 플러스 보험료. 왜 안 줘주는? 자, 보험료 매도인 부담. DDP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 물품 인도.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때. 자, 그러니 얘들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배로 받는 그 형태를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택배로 받는 거 DDP 형태로 받는 거야. 택배비 비싸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는 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파 그렇고 소고기 산다 그러자. 우리가 소고기를, 자, 어디, 마트 가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오면 뭐야? 직접 사가지고 온 공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걸로 봐서 EXW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직접 사가지고 오진 않고, 요런 케이스는 이제 FB나 CIF 케이스는 이제 저기 가면 되는데 저기 석대 농산물 시장 있지? 거기 가서 물건 지불하면 우리 차에 실어주거든. 많이 사면 실어주거든. 그 케이스가 FOWCIF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실어만 주고 가기 때문에 FOW에 해당하는 거지, 그거는. 그다음 CIF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DDP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쿠팡 시켜가지고 우리 집 앞에 딱 도착했을 경우. 근데 내가 딱 열었는데 연 순간에 냉동이 녹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걔들 전액 환불해주거나 재배송해줍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야, 그럼 뭐가 제일 비싸겠어? 내가, 내가 시장 가서 사는 게 제일 싸게 치일 거고, 사실. 컬리나 쿠팡이 제일 비싸게 치겠지. 왜? 걔들 그 냉동식품 녹은 거 책임지는 거 다 소비자한테 전가해야지 지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맥락이야.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책임지는 거, 어, 매도인이 수출 통관.
그러니까 수출 서류 작업이랑 뭐, 돈 내는 것까지. 그다음에 국제 운송, 보내주고. 거기서 또 수입까지, 수입 처리까지 다 해주는 거야, 수입 통관. 그다음에 돈도 수입 관세 납부 책임까지. 따라서 매도인 최대 의무 부담. DDP가 최대 의무 부담을 하니까 DDP가 제일 비싼 거야. DDP 방식으로 했을 경우 물건 가격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오문단 인코텀스는 보다시피 봤지 방금 우리가 이거 다 정리해봤지. 정리해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뭐야? 거래 당사자 간 비용 부담 명확.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잠시만요. 이것도 안 지워지네. 이거 좀 심한 거 알가? 저기 안 지워지는 거. 아, 늦어. 저기 아예 뜨질 않았네. 인코텀스라고 적은 겁니다. 됐다. 인코텀스는 거래 당사자 간 비용 부담 명확. 따라서 물품 가격 산정 거래 조건 선택하는 데 활용되죠. 자,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물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통관 과정에 위험과 위험과 비용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딜레이가 생기네요. 됐나요? 컴퓨터 좀 뻗은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